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여행기 5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아, 이번 이제 여행에서 방문했던 곳 짤막짤막하게 소개드리고 그 장소를 방문할 때 또 갔다 온 사진들을 정리할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곳은 전남 담양의 소세운입니다. 나중에 한번 끝무렵에 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례에 머물면서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남원 광안루죠. 여기는 워낙 너무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왠지 식상한 장소였는데 안 가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대규모 정원 이거는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본 외국까지 포함입니다. 제가 그 루이 16세 정원도 가봤고 일본의 정원도 가봤고 물론 더 훌륭한 정원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웬만한 곳은 근처에 가까운 곳은 다 찾아봤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큰 규모의 정원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경회루 보다 살짝 작은 규모인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광안루의 광안루 앞에서 건너편에 인공섬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광안루에서 그 인공섬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조선 초에 유명한 그 황희정성 있죠. 황희정성 같은 경우는 고려조와 어떤 조선조를 둘 다 모신 재상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고려가 끝났을 때 고려의 충절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황희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묘가 이 파주에 있어요. 경기도 북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오작교를 놓고 호수를 파서 물을 들이고 한 것은 그 송강 정철이 이제 남원 부사였나요? 그 직으로 있을 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관료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 개선된 그런 정원이고, 이게 이제 광안루는 기본적으로는 남원 관청에 속한 이제 뭐랄까 정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연회를 할 때 사용하는 장소, 즉 경회루와 경복궁과 경회루의 관계하고 같은 것이죠. 현재 그게 이제 지역 관할 규모로 축소된 것이신데, 그래서 가보지 않았으면 상당히 억울할 뻔한 그런 멋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둘러보고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국악 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소리 자체를. 그래서 그걸 따라 보니까 이 이제 남원에서 새로 이제 이 광안루 주변을 이렇게 새로 이제 단장을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상 크게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장 중에 마련된 것이 안숙선 명창의 예정 이래갖고 예쁜 한옥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뒤에 보이는 예쁜 한옥이 그 건물인데 그 안에 가서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되게 짜임새가 좋아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많은 이제 느낌들이 있었어요. 안숙선 관을 둘러보면서 그 안숙선 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찍어본 건데요. 안숙선은 이제 창도하고 유명한 스승 두 분을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대가의 제자가 서로 이쪽 제자가 됐다가 저쪽 제자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안숙선은 그걸 해냈고,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이제 가야금 병창인데, 그만큼 이제 안숙선의 자질이 훌륭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북 남원인데 전남이나 전북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시설물, 전시물들을 쭉 둘러보면서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느낌이 이제 이 안축선의 이게 전시관에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안숙선의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서 느낌이 온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숙선은
두 대가의 제자가 된 것은 안명창의 복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명창의 재주가 그만큼 귀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소리하고 가야금 병창을 다 배웠고, 그리고 안숙선이 전남 구례 산동면 출신이에요. 지금 산수유로 마을로 유명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다는 것인데, 그 집안 자체가 소리를 잘 하던 그 예인 집안이에요. 원래 자체가. 그래서 약간 신동이었죠. 요즘 말로 하자면은 19세 상경한 안명창 문제 김소희 제자가 됐다. 73년 다양한 예능을 갖추기 위해 박귀희도 찾아갔다. 다른 대가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지만 박귀희는 흔쾌히 안명창에게 가야금 병창을 전수했다. 두 대가 모두 안명창에게 헌신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숙순이 그 대가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는 탁 꽂혔어요. 제 스승님들은 대줄을 그어놨죠. 제 스승님들은 목숨을 걸고 소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신금을 울리죠.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한결같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스스로 지금 발견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적 감성도 뛰어나고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은 그 정성에 있는 것 같아요. 정성에. 남들이 감복할 때까지 하는 그 집중력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로 나를 높이지 않고 계속 상대방을 공경하는 자세로 집중을 하면서 오래 하는 거, 그게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이거든요. 그 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우리가 가진 특질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거 없이 했으면 우리나라가 있었을까? 단지 머리가 조금 좋다고, 아시아에서 체격이 조금 크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해야만 상대방을 감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단련된 소리로 치르는 우리의 귀죠.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수준은 높은 겁니다. 그만큼 안목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은 비록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먼저 출시해 보잖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까다로우니까 이게 통하면 세상에 통한다. 이제는 소리도 그럴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 자꾸 번져갈 거예요. 그 핵심이 전 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숙선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이제 정치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서 해보면, 이번 대선 결과가 나왔고 이걸 보면 참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이제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나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다. 아직 50%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쇠퇴됐다. 대선 과정에서도 암묵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드러내놓고 그걸 언급할 정도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절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겉으로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큰 성과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과라고 보면은, 사실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상당히 높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들이 또 내부적으로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30%까지 기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10% 이상의 완성을 목표로 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라도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죠. 예전과 같은 지지율을 보여줬죠.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체의 승리가 겨우 20만 표 차이로 판가름돼서 새로 집권하는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새 집권 세력이 정도에는 약할지 모르나 암수에는 상당히 이제 능하죠. 그래서 당연히 정권 개편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어떤 정권의 안정, 권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구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분열이겠죠. 지금 여당이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그걸 쪼개내오기 위해서 가장 큰 게 민주당에서 지역색을 가진 인사들을 뽑아내서 그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한 30%의 아마 지지율 정도가 나왔다면 그런 움직임이 훨씬 강해졌을지 몰라요. 민주당도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물갈이가 필요하고. 예.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그 오래된 세력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더 이상의 기회를 바깥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느냐, 야지로, 들판으로, 찬바람 부는 들판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명예로운 은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놓은 게 이번 전라도의 표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 세력은 저 세력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역색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양쪽에서 다 지역색에 일침을 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선거 결과는 별로 이렇게 나왔지만,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 뭐 아까 안숙선 이야기도 했고, 그 옆에 있는 춘향관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민초가 주인인, 너와 내가 주인인, 우리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가 주인인 그런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나라에 대한 열망,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선 지역별 득표율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남원에서 그 다음 이제 순창을 들렀는데, 순창에 귀례정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순창 귀례정이고 고령 신씨가 쭉 살아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령 신씨는 이 근처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막강하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모양이에요. 처음에 제가 눈길을 끈 것은 고령이면은 경상북도 고령이거든요. 고령 사람이 어떻게 전라도, 특히 광주에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한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이 신씨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신숙주의 동생이 신말주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부인 집에 와서 처가예요. 여기가 처가가 순창이거든요. 여기 와서 대대손손 살아온 거예요. 예. 신숙주는 단종 폐위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느낌과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죠. 국민 대부분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신숙주의 조상들을 따져보면은 신덕린까지 이제 정조 할아버지 같은데, 이 사람은 고려 말에 벼슬을 했어요. 그런데 예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그 두문동 72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숨은 사람들이에요. 두문동이라는 곳에. 예.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좀 정확하게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 72현에 이름이 지금 다 남아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맹고하니 신덕린의 아들, 즉 신숙주의 할아버지인 신포씨는 정봉주의 제자였어요. 예. 정봉주의 제자였고, 그 아버지인 신장도 조선의 녹을 먹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벼슬 생활한 그런 사람이고, 신숙주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포시 정도에서 보면은 부인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낙향을 하면서 남원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라도 사람이 된 거죠. 소위 경상도 전라도를 이야기할 때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시기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 그 중에 주요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엘리트겠죠. 엘리트 중에 한 명이 남원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부터 그쪽에 있는 지역 유지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세력이 커진 그런 걸로 보여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집안 이게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관광지는 아니지만은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보면 신이큐라는 사람의 공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사람이죠. 이 가문의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게 아마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이전에 비슷한 일을 들은 것 같아요. 즉
종손의 종갓집의 재산이 어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죠. 편의 때문에 그렇겠죠. 네가 관리해라 믿고 맡기는 건데 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것이죠. 세상이 혼란할 때. 여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신익큐라는 사람이 그 재산을 산 사람에게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재산을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로 사왔다는 것이겠죠. 그 공을 기리는 비예요, 이게. 자기 집안에서.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많을 겁니다. 자손 중에 하나가 어긋나서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얀 줄을 노란 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이 집안 명의로 임야가 47,000평이라는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그 중에 17,000평을 학교 부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팔아서 학교를 짓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광덕 중고등학교를 그때 설립을 하게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저기 이제 뭐랄까 학원 법인이 있고 학원이 있고 그 학원은 신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대종회관도 매입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 앞에 다른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사회에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세히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이 79년이면은 아직도 그 독재의 서슬이 10%일 때예요. 아니면 이게 신군부하고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일인데. 그래서 경주 최씨 집안도 사실은 지금 영남대학의 모태가 되는 큰 학교를 설립했지만 그게 지금은 유경재단 소유로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최신에서 경주 최신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뭐 광고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비사할 수도 있겠다. 그거에 전라도판이다. 그건 경상도판이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그 지은 학교가 이름이 광덕이에요. 광덕이 뭐냐면 아까 그 신숙주에 조상들이 둥문동에 들어갔다고 거기로 은거를 했다. 세상을 등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왕조의 청에 부응하지 않았죠. 그 둥문동의 위치가 지금 개성 근처 개풍군 그게 광덕산 기슭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후손들이 그걸 마음속으로 짐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종갓집을 처음으로 이제 분가해서 나온 신숙주의 동생도 그 부인이 이 근처에 절을 하나 시주를 자기가 많이 하면서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 절의 이름도 광덕사예요. 광덕 그때도 광덕 지금도 광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제 추정이지만 어떤 신숙주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에 있어서 후손들도 그게 공감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본인들의 복을 위해서 어쨌거나 그것을 보상하려는 그런 노트를 보였다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방문한 곳이 전남 담양의 소세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본 모든 정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제가 두 번째 가는 거거든요. 15년 전에 갔었고 지금 이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여름이었고 지금은 산수유하고 매화꽃만 딱 핀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에는 풀들이 싹을 내밀어서 푸르스름한 그 기운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그래서 이 절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거의 완벽하다. 감히 제 평생에서 보는 그 어떤 정원보다 아름답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어느 자연과 그 인간의 인공 구조물이 만나는 그 딱 접점을 가보면 이게 자연이 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아주 하찮은 곳에서도 모두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그런 맥락을 쫓아가다 보면 약간 황홀경에 빠진다. 누가 이 정성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는 설계를 6개월, 1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성 들여 그냥 돌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맞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 놓은 돌 한 덩어리에 우리 자연이 계절이 바뀌면서 1, 2년 뒤에 어떤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를 봐가면서 거기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그 순리대로 맞춰가는 자연의 그 인간의 의사를 뒤에 숨긴 채 그렇게 타협해가고 존경해가며 감히 만든 정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세원의 역사를 보면 왜 그랬는지 조금 짐작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조선 중기 때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조광조죠. 젊어서 37살에 기묘사화로 목숨을 잃죠. 그래서 이 소세원을 지은 사람은 양산부라는 사람인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자료에 따르면 그가 조광조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조광조가 저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등을 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들어와서 세상에 등을 돌린 채 그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향해 가졌던 그 조광조를 대변하는 그 개혁, 변혁의 에너지를 그 내부로 이 정원으로 쏟아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소세훈이 보여주는 그 완벽한 조화,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재는 이 사람의 이제 양산부라는 사람의 후손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사유지죠, 개인 정원이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소세원에 보면은 정자가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저도 제 자리에서 한 10여 분간 앉아 있었는데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광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쯤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이랑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묘사로 죽었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사극만을 통해서 조선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당쟁이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왕이 뭐 탄핵을 받기도 하고 왕이 뭐 쿠데타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논쟁이 되게 우스워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왜 저런 걸로 싸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을 조광조 건을 보면서 소세원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우리 현실 감각이 상당히 무뎌져 있다. 그리고 조상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먼저 이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자, 고려에서는 왕이 쓰는 관의 이름이 통천관이에요. 즉 하늘과 통하는 관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 그래서 한자 적어놨습니다. 천자예요. 고려는 천자의 나라예요. 객관적인 국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천자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신하의 나라, 제후국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권한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그 외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았든지 우리가 선택을 했든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가 망조가 들면서 새로 유입된 그 분위기죠. 새로운 사조죠. 젊은 유림들이 무력을 가진 이성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이상향을 그린 것이죠. 그 이상향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는 중국 나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이념을 가지고 그걸 이상향으로 만드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싶었던 구조적으로 2인자로 못 바꾸는 스스로를 그런 구도로 시작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저의 추정입니다. 근데 그런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드러내놓고 말 못하죠. 조선조는 바로 위에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이고 우리한테 가장 많은 흔적을 남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직단에서 제산을 지냈죠. 지금도 종로구 사직동이 있죠. 거기 있는 그 시설이 이겁니다. 사직단은 뭐냐면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못 지냅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태가 그래서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늘과 소통을 못하지만 일국의 왕으로서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대한제국 때 고종이 마지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지었던 게 황구단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거는 그 팔각으로 되어 있죠. 지붕이 팔각은 곧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팔각자리 질봉을 못 지었어요. 원을. 그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대한제국이 되면서 우리는 동등한 나라다. 물론 힘 없었지만 그래서 황구단을 만들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바로. 그 황구단이 지금 조선호텔 지금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이 아닌가 싶네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즉 황구단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제후국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조선의 행태를 보더라도 특히 신하들, 왕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게 어떤 큰 영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신하들은 승리하기 충실했죠. 그래서 왕을 꾸짖었죠. 그 속에서 왕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고 400~500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구단을 지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조광조가 최후를 맞았던 게 소격서를 없애자라는 거였죠. 소격서는 도교 전통을 지키는 어떤 조그만 부서였어요. 하는 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도교라는 것은 유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늘 제사 지내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근근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조선 왕조 입장에서 봐서는 비록 도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창구가 있었던 셈이에요.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비판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조광조는 이거를 조선 왕조의 왕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릴 정도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은 조선 왕조 실록에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속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 것으로 싸운 것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의미하게 싸운 게 아니죠. 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예. 우리의 왕들은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에 계속 왕조를 유지해왔던, 다른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유지해왔던 그 왕조를 이은 왕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한 나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앞 나라들의 부끄러운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신하들, 특히 이 시기에 조광조로 대표되는 젊은 살인들은 그건 아니다. 우리의 틀은 모든 게 구성이 돼 있고 당신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은 요까지다. 큰 틀은 그려져 있다. 아버지 중국, 그 다음 우리 아들, 이 아들 중에서 장남이 되도록 노력하자. 모범을 보이자.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분쟁이 날 만한 것이죠. 그러면 조선시대 그 왕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것으로 싸우고 있니? 이런 말 할 만한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독립국인데 우리 군을 우리 스스로 전쟁 때 지휘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이걸 봤으면 웃기는 일이에요. 왜 후손들이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말 자체가 너무 웃기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군대를 평시에 쓰려고 하니? 더 웃기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어떤 논리의 치장, 화장, 왜곡 이런 걸 통해서 버텨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하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